네, 각 당이 지방선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분 모셨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 도전 선언하신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어떻게 준비 잘 되시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에 그 여러 최고위원분들 이제 좀 그만두시고 예. 출사표를 내시는데 전현희 의원께서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서울시장 출마 결정했다. 강남권 표심에 소구력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YTN 라디오에 출연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나는 시민이 밀어올린 서울시장 후보군이다. 예. 책임 있는 답변을 고민 중에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바쁩니다. 예. 각자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예. 경선구도가 막 예. 이제 짜여지는 것 같은데요. 언제 기자회견 하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한 10일 전후에서 12월 10일, 예. 10일 전후에서 네. 뭐 대체로 이제 예. 예산국회 끝나고 예.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음. 또 3일, 4일 계속 그 지난 12월 30일 1년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 내란 종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예. 다시 이제 예. 그 지방 정치의 시즌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가장 적확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가 그렇죠. 후끈 달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서울시장은 홍익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예, 누구보다 서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서울이 지향하는 가치하고 제가 제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이 지향하는 가치 예. 어떤 겁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치가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미래적 가치가 있는데 꾸준히 추진하는 가치는 결국은 도시라는 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공동체가 유지돼야 된다고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저비용 도시, 네, 고비용 구조의 도시에서 저비용 구조의 도시로 전환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저는 서울형 기본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형 기본사회. 예. 두 번째 미래 가치는 예. 그럼 서울은 그럼 뭘 어떻게 미래로 성장해야 될까? 뭐 다시 서울이 무슨 제조업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AI 플러스 문화 이게 그 서울이 미래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능형 문화 도시 이렇게 좀 예. 아트리컬처 시티라고 예. 아트 앤 인텔리전트 아트 앤 인텔리전트 시티. 그러니까 지능형 아텔리전트 시티라고 아텔리전트 시티. 예. 예. 문화도시. 예. 예. 지능형 문화도시죠. 예. 이런 게 지금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적의 장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최근에 보면 관광도 전부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예. 경주가 요새 뭐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막 박물관 그다음에 뭐 황남박 뭐 에이펙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서울에 오히려 덜 오게 되는 뭐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이런 면도 있겠어요. 서울은 뭐 여전히 많이 오세요. 다만 예. 이제 서울의 어떤 문화를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과거 전통적으로부터 내려온 문화. 네. 뭐 서울은 그 조선 그 당시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네. 각종 문화재가 지금 집중돼 있고요. 또 여기가 가장 역동적인 것은 소위 K 컬처로 상징되는 K 아트 그 드라마, 무비, 팝 이게 이제 있잖아요. 네.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제가 아주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 갔을 때 코로나 전이었죠. 네. 브로드웨이 갔을 때 뭐가 걸려 있었냐면 킹덤이 네. 크게 간판 광고를 했어요. 브로드웨이에 예, 많은 분들이 그 타임스퀘어 광장 있잖아요. 예.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컬처의 그 어떤 폭발점을 오징어 게임으로 생각하는데 예. 저는 킹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쓰고 킹덤이 먼저죠. 그 가쓰고 예. 한복 입고 예. 도포 차림의 우리나라 배우들이 예.
나와 있고 이제 코리안 좀비 영화였죠. 네. 근데 그 영화 광고를 하고 제가 그때부터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걸 보고 그래서 그때 가족으로부터 제가 얼마나 소외당하는지를 그때도 느꼈는데 갔더니 이제 넷플릭스를 봐야겠다 예. 이걸 보려면 예.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계정에만 접속하면 돼 우리 다 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미.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걸 보면서 우리 전통적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한 외국 분들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왜 네. 그 킹덤이 좋으냐 했더니 음. 좀비 영화는 외국 사람들 다 아는 거고요. 네. 거기에 그 정치, 사회, 음흠. 그다음에 그 사회적 불평등,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 예. 영화 굉장히 예. 재밌게 봤는데요. 그 넷플릭스 연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만 했어요. 예, 그 예. 당시에. 그 어찌됐든 이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지능형 문화도시 이제 예. 이게 그 홍익표 예. 의원님의 중요한 컨텐츠 킬러 컨텐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거기하고 이제 들기도 제일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그 저비용 도시. 저비용 도시.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제일 힘든 게요.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이 높은 생활비 수준이에요. 물가가 제일 비싸고요. 그렇죠. 예. 제일 비싸 이제 그 서울 주민들한테 말씀드려 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첫 번째가 주거비, 주거비. 두 번째가 교통비, 예. 세 번째가 그 교육비예요.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핵심적이고 나머지 뭐 식당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 비싼 거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데 특히 세 가지인데 네. 이 주거비를 어떻게 낮출 거냐. 주거비를 낮춘다는 거를 자꾸 집값을 내린다는 개념으로 등치시키는데 네. 그런 거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거 비용을 그 주거에 드는 돈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거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비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예. 저는 일정 정도 그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형태인데요. 그게 이제 그 뭐 토지 임대부 주택과 같은 매매형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공임대 형태도 있을 거고, 공공임대. 예, 그다음에 예. 조합주택 또 예. 사회주택 형태도 있을 거고, 예. 주택 형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그렇죠. 일종의 토탈 묶어서 예. 일종의 공공 안정형 주택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들의 물량이 최소한 사회적으로 한 15% 이상은 돼야 돼요. 지금 서울은 몇 %? 지금 저 공공임대주택만 7%밖에 안 되고 이거를 굉장히 물량이 적습니다. 두 배로 올리겠다는 이 물량을 좀 늘려서 예. 그 전월세 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줄여가면 가격 조절 능력이 생기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 이 임대주택만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에 살면서 저비용 그 주거 비용으로 네. 돈을 모으시라는 거예요. 네.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주택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거 비용 낮추는 거하고 임대주택을 좋게 지으면 안 돼요? 좋게 지어야 돼요. 예. 그거는 그 제가 이미 이 정책위 의장 할 때 여당 정책위 의장 할 때 그 얘기를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이 한 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OECD 수준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통 관련돼서는 저는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를. 그러면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와서 공영제가 완성되면 완전 무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상버스. 예, 무상버스. 왜냐하면 지금 예. 준공영제 속에서도 거의 뭐 그 수천억 원대 네. 그 비용이 지금 그 치러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느라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비효율성, 노선의 비효율성하고 약간의 모럴 해저도 있으면서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면 차라리 서울 버스를 다 무상버스로 해버린다고요? 그 완전 공영제로 해서 완전 공영제로 해서 무상버스? 예, 완전 공영제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물론 이게 사업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버스 노선을 완전 공영제로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한 데가 있어요. 네. 완전 공영제를 했을 때 준공영제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서울을 완전 공영제로 해서 무상버스 예. 시대를 연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인 것 그리고 같은데. 교통 시스템의 전반적인 큰 혁신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파란색 버스, 마을 버스 뭐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광역 버스도 있고 광역 버스는 이제 광역간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파란색 시내. 파란색 버스가 너무 많이 가요 노선을.
그리고 소위 돈 되는 데만 중복되고 돈 안 되는 안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버스를 저는 크게 파란색 버스냐 마을 버스냐 이런 구분보다는 1시간 버스하고 30분 버스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 거리가 네. 그 왕복, 그러니까 출발로부터 돌아오는 회차해서 돌아오는 게 1시간 이내로 돌아오는 버스하고 네. 30분 이내 돌아오는 버스. 뭐 다종다기한 정책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 어쨌든 무상버스요 다들 놀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전체 민주당 9명 후보자가 지금 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비 경선에 토너먼트식 조별 경선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토너먼트는 아니고 네. 제가 알기에는 그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별 예선.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지역위원장들 모임 있었을 때 네. 경선 룰이 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5명 이상일 경우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네. 경기도도 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꽤 경기도도. 많이도 해서 네. 한 5명 이상일 경우에는 A조, B조 2개 조 정도로 해서 예. 각 조에서 최소 2명 이상은 해가지고 그럼 뭐 2개 조일 경우 한 4명이 본선에 올라오는 거죠. 네, 네. 본선에 올라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호 투표 해서 그 투표 한 번으로 네.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정도를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올라오는 최종 후보가 이제 네.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고 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문제로 기소가 되면 뭐 그것 때문에 선거 불출마할 사유는 안 된다 하더라도 두 후보 가운데는 어느 후보가 될 것 같고 어느 후보가 더 쉬운 후보입니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올라오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도 그렇고 네. 그 상대하고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 후보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가 되겠나?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윤석열 심판 선거를 벌써 3차례 치른 거거든요. 대선까지. 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무슨 선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처럼 2018년처럼 2026년에도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내년 한 1, 2월 가봐야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도리어 대통령의 중간 평가 방식으로 가면 민주당한테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높으니까. 편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심판성과 그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네. 그 시대 정신과 관련된 문제. 지금 시대 정신은 되게 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다르고.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 민주주의 문제는 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냐. 또 그 기저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핵심 하도라고 전 보고 있고 네, 거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거기서 또 다른 차별과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 해낼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서울 같은 게 하나 덧붙인다면 서울은 이제는 더 이상 서울의 경쟁은 지역에 있는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국내적인 게 아니에요. 네, 서울의 경쟁은 인근에 있는 상해, 도쿄, 뭐 나가서는 런던, 베를린, 뭐 뉴욕과 같은 이런 도시들하고 네. 어떻게 경쟁할 거냐. 근데 경쟁한다고 했을 때 뭐 뉴욕처럼 고층 빌딩을 수백 개 그 짓는다고 해서 그런 경쟁이 아니라 네, 새로운 경쟁의 그 룰.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단순히 서울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네. 그다음에 이 서울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네. 서울의 미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수도로서의 서울만 예. 강조를 했는데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중요, 뉴욕이나 상해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살기 좋고 안전하고 뭐 그러니까 깨끗하고 자꾸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쟁을 해서 서울이 이 경쟁이란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네. 물론 뭐 경쟁이 불가피하죠 현대 사회에서. 그러나 서울의 그 국제 도시하고 경쟁한다는 거는 뭐 서울의 뭐 경제 지수나 네. 뭐 삶 뭐 무슨 이 GDP 뭐 네. 이런 게 뭐 이제 도쿄보다 높다 이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어떤 발전 방식, 서울의 삶의 양식이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국제사회의 그 가장 핵심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거냐. 네. 저는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뭐 좀 그렇지만 뭐 고독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전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고독사라고 할 때 이제 그 앵거스 디턴이 했던 유명한 그게 그 세계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네. 그 이 생명 그 수명은 연장이 되는데 자살 또 약물이나 음주 이런 음주 술 네, 등에 네. 의해서 이런 중독사 그리고 또 다른 이 질병에 의한 그러니까 네. 특히 그 가난에 의한 질병이죠. 이런 것들에 그쵸. 대해서 우리 이게 흔히 얘기해서 고독사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유형들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까 제가 했던 사회적 양극화죠. 이런 문제를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 돌봄이나 돌봄이라는 게 꼭 누가 누구를 케어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네트워크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네트워크와 관심을 만들어주는 사회.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학이 필요해요. 네. 그게 아까 얘기한 지속 가능성이란 문제. 그게 이제 뭐 기후 환경의 변화 예. 또는 뭐 그 양극화 불평등 완화하는 문화 그런 게 하나 있다면 네.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더한 또 다른 그 철학과 가치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도시 발전을 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근데 정보화 시대, 스마트 시대가 가면서 공동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만 이게 공동체가 네네네.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제2의 공동체 관심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회를 지속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걸 오프라인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네.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뭐 오세훈 시장은 종묘 앞에 고층 빌딩 그다음에 한호건설을 중심으로 한 예. 개발, 예. 그다음에 한강버스 예.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치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돌파가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인 건데요. 예. 유권자 구조가 상당히 이제 뭐 고령화돼 있고 기득권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그 노후화돼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보다는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서울 도시 자체가 보수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리어 이제 오세훈 시장의 강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국민의힘과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본인이 실제가 어떻든 간에 네. 뭐 이미지는 이미지상으로 예, 예전에 예, 예.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고 예. 약자하고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 예. 실제 동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캐치플레이즈로 캐치프레이즈가 예.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내란과 비상계엄 뭐 그다음에 탄핵 이런 과정에서 약간은 한 발 두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정광훈도 따라다니고 네, 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서울시장 되면서 다 끊어냈죠. 예, 다 끊어냈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약간은 이제 일반 이제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래 국민의 전통적 지지층을 합하면 민주당이랑 지지율이 엇비슷하잖아요. 과거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의 한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으로 이탈했어요. 민주당으로 왔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주당이 좀 오고 근데 지금 일부는 두 배 차이 나니까. 예. 아니 근데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그 우리 당이 한 40%좀 나오고 예. 국민의힘이 한 20몇 프로 나오잖아요. 예. 무당층이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층 29% 정도 예, 되는 그러니까 것 그 같던데. 무당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무당으로 갔다. 무당층에 많이 가 일부는 우리한테 왔지만
도리어 최소한 그 10% 이상, 그러니까 우리 당에 못 오고 네. 무당층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무당층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 확장론? 그렇죠. 예, 이제 예. 소위 얘기해서 중도 확장론보다 최소한 과거의 전통적 지지층을 묶을 수 있는 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네. 그게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 서울시 보면 늘 투표해 보면 5% 이내 싸움이었어요. 네. 5% 이내 싸움을 예, 해왔습니다. 예, 서로가. 예.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내고 예. 나머지 한 10% 15% 안팎에 있는 스윙 보터, 소위 그게 이제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중도층이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죠. 다만 실제로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갑자기 종묘 얘기하고 상강버스 얘기하고 여기저기 지금 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또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자기 땅도 아니에요. 강남 터미널은 누구 땅이에요? 그 70%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70% 이상이 정영진 신세계 백화점 아, 땅이에요. 신세계 백화점 땅이에요. 예, 근데 신세계 이거를- 그룹 신세계 백화점이 그룹. 아니라 신세계 예. 그룹 예. 땅이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개발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민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일기 때부터 얘기했던 국제 용산지구 개발, 예. 국제 업무단지 개발 안 됐잖아요. 예. 왜 안 됐겠어요? 예. 서울시가 가능한 땅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땅의 대부분은 민간 코레일 땅이에요. 코레일 땅. 예. 아. 코레일은 그 땅을 팔고 싶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차라리 코레일이 하는 게 맞죠. 음. 90% 이상이 코레일 건데. 그럼 이거는 정부가 뭐 어떻게 견적을 내야 되지? 서울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서울시가 무슨 규제나 예. 뭐 이런 각 혜택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사업의 주체를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죠. 너무 등치가 큰 사업이었던 네. 거예요. 용산 업무단지, 국제 업무단지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서울시의 포션이 너무 낮은데 마치 서울시 사업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틀을 다시 짜야 되고 그리고 저는 종묘 문제는 네. 고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뭐 기왕 문제가 안 된다면 예. 그 오세훈 시장 말대로라면 더 건폐율, 그러니까 이 면적을 뚱뚱한 걸 더 좁히고 더 네. 위로 올려서 예. 더 확 넓히면 되죠. 아예 한 저 50층 이상 져주고 지금 저 38층 짓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 당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업이에요. 2020년에 관리처분 인가하고 21년에 계획 변경 승인이 나서 네. 한 75m 지상 75m 높이에 20층으로 끝난 사업을 네. 다시 한 140m 이상으로 올리겠다. 38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 지금 사단이 날. 벌어진 거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그래서 살짝 는 게 그걸 높이면서 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남산을 보이게 하겠다. 근데 남산이 보이는 게 기껏해요. 그러면 남산 타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볼 때 남산 타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산세를 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더 올리고 예. 더 건폐율을 더 좁혀서 예. 그 산이 더 많이 보이게. 예. 그렇게 해라. 네. 차라리.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은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잘못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사과할 때,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내적 분열, 정신적으로 내적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힘은 내적 분열 상태다. 예, 왜 그러냐면 안에 보면 한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비상계엄은 반대하는데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네, 탄핵도 찬성. 네. 탄핵을 찬성. 그러니까 한동훈 계열 쪽이죠. 네, 친한 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상당수의 방황하는 네. 사람들. 뭐 20여 명 있다는. 예. 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축, 한 30% 이상쯤 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여기가 뭐냐면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네.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국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분리해서 보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 계속 벌어지는 집회 현장에서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또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뭐 천박한 김건희라는 예. 표현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대중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그게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그게 당이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탄핵도 잘못된 거죠. 이걸 두 개를 분리하면서 네. 내적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음. 이게 아주 잘못된 접근이죠. 제가 뭐라고 비교하면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더한 중한 범죄인데 네.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 그 사고를 했어, 큰 사고를. 네.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음주운전은 잘못했는데 면허 취소는 잘못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예, 예.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말이냐 막걸리냐 예,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직하고 비슷해. 이건 더 중한 범죄예요. 음흠. 이건 국가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을 했다고 해서 위헌행위를 해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게 탄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그 순간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고 끝냈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분리하니까 지금 정신적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정당 해산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뭐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위원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어요. 지금까지요. 예, 그때까지 계속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위원정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위원정당의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 자기들 스스로 걸어가고 예, 있다.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작에 예. 끊어낼 사람 끊어내고 윤석열 출당시키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람들 잘라내고 네. 그리고 국민한테 잘못했고 우리가 위원정당 그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 내란 그 극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적절하게 뭐 일부는 반대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과 협조하면서 그 갔으면은 위원정당 얘기가 나왔겠냐 싶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근데 정치의 길이 아직 멀었다. 정치는 그 사람들은 아직 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물어봤네요. 예. 예. 어떤 거? 끝으로 한 말씀 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예, 한 예. 말씀. 예, 이게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은 역시 국민의 힘이 국민의힘이라고 하죠. 우리 피플 파워, 예, 시민의 힘이 예. 그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힘의 동력을 마지막까지 가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서울에서부터 시작할 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중요한 의미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힘이 고스란히 모아져서 새로운 서울 그리고 진짜 서울을 만드는 힘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전현희, 한준호, 그 다음에 김병주 새 최고위원이 지금 오늘 한꺼번에 다 사퇴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